태국에서 삼성 공장 파업 시위를 하면서 한국 투자자들이 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삼성 공장뿐만의 문제가 아닌 태국 정권에 대한 골문 상처가 터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플러이입니다. 저는 방콕에서 자랐어요. 삶으로 가득 찬 도시죠. 사람들은 항상 방콕을 적당한 인맥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가족은 그저 그런 문제를 신경 쓸 필요 없는 부류였거든요. 저희 가족은 맨션에 살고 프로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아무렇지도 않게 입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제 인생은 항상 편안했어요. 힘들거나 걱정하는 게 뭔지 몰랐죠. 제 방 창문에서 보이는 방콕의 고층 건물들은 다이아몬드처럼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바깥 세상은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느껴졌지만 그게 저와는 상관없었어요. 제가 필요한 모든 건 우리 집안에 다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 공간도 있고 제 물건도 있고 바깥 세상과 많이 마주할 필요가 없었어요. 도시는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지만 제 인생은 그 반대였죠. 조용하고 통제되고 우리 가족의 재산이 보호해주는 그런 삶이었어요. 우리 집은 엄청나게 커서 걸어 다닐 때마다 울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널찍했어요. 바닥은 항상 반짝거렸고 벽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아버지는 우리 집이 우리 성공의 상징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한동안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건 그게 마치 우리 같다는 거였어요. 아름답고 황금빛으로 빛나는 우리였죠. 모든 게 제공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세상과는 단절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돈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건지 전혀 알지 못했죠. 아버지는 사업가였어요. 항상 바빴고 전화기를 붙들고 있거나 회의에 나가곤 했어요. 아버지는 어디에나 인맥이 있어서 못하는 게 없을 거라고 항상 생각했어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는 몇 번의 전화나 회의로 해결했고 우리 삶은 그대로 계속 흘러갔죠. 우리는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고 그게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집안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집에서 일하는 고용인들이 아무도 듣지 않는 줄 알고 조용히 얘기했는데 문제, 큰일, 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왔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는 부자였으니까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자신감에 차 있지 않았어요. 몇 시간씩 사무실에 틀어박혀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통화하곤 했어요. 전화 통화는 점점 더 잦아졌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평소에 침착하고 확신에 찼던 아버지의 얼굴이 긴장된 표정으로 변했거든요. 아버지는 사업 거래가 틀어지고 있다고 했고 특히 한국 파트너와의 거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어요. 주식 시장이 내려가고 투자자들이 태국에서 돈을 빼내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사업이란 건 복잡했고 저는 그쪽에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아버지가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모든 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의 긴장이 더 심해졌어요. 집안 식구들도 점점 더 불안해 보였고 심지어 엄마도 평소보다 조용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부모님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모든 말을 다 들을 수는 없었지만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동안 잃었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잃었다고 말했어요. 엄마는 우리가 괜찮을 거냐고 물었고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가 대답을 망설이는 걸 들었어요. 그게 저를 가장 무섭게 했어요. 그 후로 저는 더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었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대화들이 들렸어요. 주식 시장이 붕괴되고 있고 그게 아버지의 사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수백만 달러를 잃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상황은 날이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몇 번이나 같은 회사를 언급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는 언제나 한국과 관련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을 느꼈어요. 불확실함이요. 우리 집은 항상 웃음과 생기로 가득 찼는데 이제는 차갑고 텅 빈 느낌이었어요. 아버지는 점점 더 멀어졌고 엄마는 더 이상 사교 활동에 신경 쓸 힘조차 없어 보였어요. 우리 완벽한 삶이 제가 항상 믿어왔던 것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는 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돈은 그냥 공기나 물처럼 항상 있었던 것일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만약 돈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진짜 모든 걸 잃게 될 수 있을까? 믿고 싶지 않았지만 두려움이 마음속에 숨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집 바깥 세상은 더 이상 혼란스럽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 혼란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고 항상 우리를 보호해주던 벽을 뚫고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돌아보면 제 인생은 마치 황금우리 같았어요. 제가 원하는 모든 걸 가졌지만 그 밖의 세상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랐죠. 이제 그 세상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그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볼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저에게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거든요. 무슨 일이 닥쳐도 굳건히 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어요. 아버지는 저녁 식탁에 앉아 계셨지만 눈은 그저 접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음식을 손도 대지 않은 채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죠.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우린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 라고 하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떨림이 느껴졌죠. 항상 폭풍 속에서도 침착하던 어머니가 아버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서도 두려움을 숨길 수 없었어요. 한국 투자자들이 완전히 발을 뺐어요. 그게 아버지 사업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지 저는 아버지의 늦은 밤 전화 통화에서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우리는 그 거래들에 의존해서 재산을 불리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지금 우리 기반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항상 무적이라고 믿었던 우리 삶의 틈새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부, 권력, 모든 게 실로 간신히 매달려 있었고 그 실이 점점 달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자라온 세상은 모든 것이 주어졌던 곳이었는데 갑자기 그 모든 것이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느껴졌어요. 그건 새로운 감정이었고 두려운 감정이었죠. 저는 한 번도 무언가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만 생각하게 됐어요. 돈이 다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집을 잃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그리고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시위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그저 소수의 사람들이 거리에서 모여서 불만을 터뜨리는 소리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시위는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마치 방콕 전체가 깨어나 오랫동안 부당했던 체제에 맞서 일어서는 것 같았어요. 우리 가족이 번영하는 동안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이제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죠. 그들은 분노했고 그 분노는 폭풍처럼 거리를 메웠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우연히 그 시위 한가운데에 있더라고요. 일부러 가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궁금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보고 싶었을 뿐이었죠. 왜 모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저는 평생을 안락하게 살았기 때문에 왜 누군가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서서 외치는 목소리와 들썩이는 주먹들 속에 있으면서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단지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절박했어요. 그들은 제가 항상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즉 안전, 미래,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주위 공기가 전기처럼 느껴졌어요. 군중의 긴장으로 가득 찬 채요. 그건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짜릿하기도 했어요. 마치 절벽 끝에 서서 떨어질지 날아오를지 모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일이 터졌어요. 처음 들린 소리는 유리 깨지는 소리였어요. 누군가가 던진 병이었죠. 그것이 땅에 부딪혀 날카롭게 부서지자마자 모든 것이 폭발했어요.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밀치고 서로를 밀어냈어요. 그 순간 난리법석이 벌어졌죠. 군중이 밀려들었고 저는 그 한가운데 휘말렸어요. 발은 거의 땅에 닿지 않았고 여기저기로 휘청거렸어요. 공포가 저를 휘감았고 완전히 무력감을 느꼈어요. 제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통제할 수 없었어요. 그 혼란 속에서 그녀를 봤어요. 그녀는 임시로 만든 나무판자 위에 서 있었어요. 허리는 꼿꼿하고 고개는 높이 들고 있었죠. 그녀는 제가 항상 보아오던 사람들처럼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녀의 옷차림은 초라했지만 그녀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위의 소음 속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강하게 울려 퍼졌어요. 혼란을 뚫고 나가는 등대처럼요. 우리는 파괴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다. 그녀는 외쳤어요. 우리는 존엄 있게 살 기회를 위해 싸우는 거다. 그녀의 말은 저에게 파도처럼 다가와서 숨을 먹게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이 싸움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소란을 일으키기 위한 시위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단순히 생존하는 것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요. 그들이 원하는 건 제가 한 번도 싸워본 적 없는 것들이었죠. 존엄,
안전, 그리고 미래. 그녀를 지켜보면서 제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항상 특권층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어요. 모든 것이 쉬웠던 그런 세상에서요.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다른 면을 보았어요. 부와 권력이라는 안전망 없이 사는 사람들의 세상을요. 이전과 다름없는 안락함 속에서 이 시위와 그녀를 보았다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겠죠. 하지만 저의 삶은 이미 붕괴됐고 이 시위는 저의 미래와 맞닿아 있는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믿어왔던 제 세계에 대한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주변의 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꼈어요. 그녀는 더 큰 무언가의 상징이었고 그 무언가는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이 영원히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수다였어요. 시위의 혼란이 사라진 후에 알게 되었죠. 그때는 그저 강력한 목소리를 가진 한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군중의 소음을 뚫고 나서 제 마음에 깊이 남을 무언가를 말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저는 그녀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뀐 것 같았고 더 이상 세상을 같은 방식으로 바라볼 수 없었죠. 며칠 후 우리는 우연히 다시 만났어요. 저는 다시 도심으로 나갔어요.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전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더 많은 걸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어느새 작은 공원에 앉아 있었고 저는 벤치에 앉아 그날 밤의 일들, 시위, 혼란, 수다의 연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치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그녀가 거기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고했어요. 그녀는 초대도 기다리지 않고 제 옆에 앉았어요. 저는 여전히 그날 밤 본 모든 일에 놀란 상태였어요. 그녀는 그걸 눈치챘는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물 한 병을 건넸어요. 당신이 그곳에서 겁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녀가 말했어요. 비난이 아니라 그냥 관찰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받았어요. 맞아요. 제가 인정했어요. 제 말에 담긴 진실이 무겁게 느껴졌죠. 한 번도 그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요. 수다는 저를 비웃거나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분하고 고요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겁을 먹어도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비록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요.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날 밤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질문을 결국 꺼냈어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위험하지 않나요? 수다는 어깨를 으쓱하며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목소리가 무시되는 세상에서 사는 게 더 위험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는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제게 강하게 와닿았어요. 저는 평생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살았고 잃을 게 없다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어요. 저에게는 항상 붙잡을 무언가가 있었죠. 돈, 지위, 그리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 하지만 수다와 나란히 앉아 있으면서 만약 그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대가로 얻어진 것이라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수다는 저를 몰랐어요.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제 삶이 어땠는지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그녀는 저를 그저 또 다른 군중 속 사람으로 대하며 자신과 많은 이들이 직면한 투쟁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듯이 말했어요. 처음으로 제 세계와 그녀의 세계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충돌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죠. 그 후 몇 주 동안 수다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콕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녀는 저를 도시에서 가장 가난한 가족들이 사는 동네로 데려갔어요. 제가 평소에는 럭셔리 자동차의 뒷좌석에서 그냥 지나쳤던 곳들이었죠.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두세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 더 나은 집을 구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좁고 붐비는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은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은 제가 무시하도록 배웠던 세상이었어요. 제가 자라온 완벽하고 세련된 방콕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세상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세상은 제 눈에 계속 보였어요. 제가 어디를 보든 사람들은 하루를 버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의 대부분 동안 저는 그런 현실을 보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죠. 수다의 세계는 고난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강인함으로 가득했어요. 그녀가 저에게 소개해준 사람들은 단지 생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매일 싸우고 있었어요. 그들은 엄마였고 아빠였으며 학생이었고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시스템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 해도 묵묵히 계속해 나갔어요. 그들은 제가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조용한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특히 황폐한 동네를 방문한 후 저는 수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계속 버틸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에 압도되지 않고 어떻게 견디죠? 수다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어요.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싸워주지 않으니까요. 그녀의 말은 그날 이후로도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았어요. 저는 항상 권력과 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시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세상 모든 돈을 가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존엄을 희생시키면서 모든 걸 가진다는 게 무슨 소용일까요? 수다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살아온 삶,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세계 그 모든 것이 이제 너무 피상적으로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저는 어떤 목적을 느꼈어요. 그저 특권 속에서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닌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더 많이 이해하고 싶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돕고 싶었어요. 수다는 절대 저를 바꾸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세상을 보는 자신의 방식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설득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변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 눈을 열어 새로운 시각을 보게 해줬고 그 시각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게 된 이상 저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가족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한국과의 투자 계약이 무산되면서 우리는 뿌리째 흔들렸어요. 단순히 돈을 잃은 게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우리를 지탱해온 기반을 잃어버린 거였죠. 성공과 안전의 상징이었던 우리 집도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외관은 여전히 웅장했지만 내부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껍데기처럼 취약하게 느껴졌어요. 집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아버지의 사업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와 함께 제가 알고 있던 안정감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죠. 하지만 개인적인 혼란 속에서도 저는 뜻밖의 것을 발견했어요. 바로 삶의 목적이었어요. 수다는 저에게 삶의 다른 면을 보여줬고 저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 들었던 이야기들 그것들이 제 마음속에 머물러 있었고 저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작은 방식으로라도 도울 수 있었어요. 저는 지역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뭘 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이런 곳에 와본 적도 없었고 저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할지도 몰랐죠. 하지만 저는 그저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내놓았어요. 제가 거의 입지 않았던 옷들을 기부했고 돈도 냈어요. 물론 그 돈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걸 알았지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내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곳에서 도우며 작은 노력도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점점 이해하게 된 거예요. 쉼터에서 만난 사람들은 평생 고난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제가 자라온 안전망이나 다음 끼니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호화로운 생활 같은 건 없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는 제가 부자 세계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동체 의식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보살피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 모습은 저에게 낯설었지만 매우 강력했어요. 그 속에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연결고리를 느꼈어요. 공동체 의식이었죠. 그것은 지위나 돈이 아닌 그저 서로의 인간성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정한 불안,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었어요. 큰 집, 멋진 옷, 명문 학교들이 진정한 부가 아니었죠. 진정한 부는 주변 사람들의 힘과 지지 속에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서주고 돈이 아니라 신뢰와 보살핌으로 쌓아 올린 관계 속에 있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저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제 특권 세계는 항상 개인적인 성공에 초점을 맞추었고 앞서가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했죠. 하지만 이제 저는 그보다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 속에서의 풍요로움이었어요.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함께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진정한 부였어요. 아버지는 물론 제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에게 자원봉사는 터무니없는 일이었죠. 부자들이 기분만 좋게 하기 위해 하는 흉내내기에 불과한 자선활동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이상이었어요. 그건 단순히 기분 좋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세상을 다르게 보는 방식이었어요. 제가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삶이 더 큰 그림의 일부라는 걸 깨닫게 되는 일이었어요. 수다와 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게 얼마나 많았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제가 태어났던 부유함은 많은 것들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었지만 동시에 저를 고립시키기도 했죠. 저는 물질로 가득한 삶을 살았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람들과의 연결은 부족했어요. 이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배움을 얻고 있었어요. 그것은 회복력에 대한 배움이었어요. 역경을 직면하고 아무리 불리해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만의 성공을 넘어서 서로를 위해 신경을 쓰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었죠. 이 전환점은 쉽지 않았어요.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세상은 제가 알던 작은 특권 속의 거품보다 훨씬 더 컸고 그 더 큰 세상의 일부가 되고 싶었어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어려운 변화를 감수하더라도요. 결국 저를 정의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었어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 배웠던 교훈, 그리고 새롭게 얻은 시각이 저를 정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과 함께 저는 더 이상 이전의 제가 아니었고 이제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사람이 되어 다가올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